네, 최근의 정치본색 일부 심층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한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진영 박진영. 네. 예.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예. 저희는 꼭 민주진영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어서 혼자만 이렇게 민주진영, 박진영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좀 이름이 진영이니까. 이 이름이 진영이니까. 네네네. 예. 채널 홍보를 위해서. 네. 한국 언론 자유지수 이야기를 이거 뭐 62라는데 저는 저 KBS 있을 때부터 하는 행태 짓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뭐 하는 짓을 보고 자유지수가 많이 떨어지겠다. 이미 한 1, 2년 전에 예언을 했었는데 쭉쭉쭉 떨어지는군요. 예. 이 정권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틀막 정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축 국면이 있었고 좀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크게 기억나는 사태 뭐 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지금 그렇죠. 결국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출발점이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약속한 게 뭡니까? 더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는데 도어스태핑 중단으로 이어졌고 뭐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날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향해서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표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겹쳐 있는 숫자가 지금 언론자유지수의 추락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62면은 이제 민주국가의 마지막 끄트머리 또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제일 위에 뭐 요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언론 지수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요, 선거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나 대통령 선거 포함해서 그렇게 하지 자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여론이나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 왔다라고 62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할 자유랄지 대통령 뭐 95%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네. 본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이 돼 있는 것 같고 기득권들의 자유도 철저하게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보수 신문들도 아직까지도 오늘 보니까 김대중 전 주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서 무슨 좌파 공작 운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올 각오를 하고 뭐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논설을 쓸 자유는 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그 언론자유지수가 기자들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러고 많은데 그러니까 62인 거랑 뭐 30인 거랑 본질적으로 내 삶에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체제의 어떤 구조가 형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를 사실 좀 보여주는 수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공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일극 체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 권력 체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운 비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걸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 15년 전인가요? 벌써 MBC, KBS의 압수수색을 한 해 만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전 국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5년 사이 사회적 공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그러려니 해요. 단신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어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퇴행적 결과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2번 당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2번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론인들도 다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공영방송에 있는 언론인들은 한 보수 정권 들어올 때마다 한 10년에 한 번씩 인생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요? 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인생이 아주 참담하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입틀막이 되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그냥 이렇게 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자유를 지향하는 언론인들이 수천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게 사회에 영향을 안 줄까? 사회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관해서 최근에야 뭐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바이든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인플레이션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제 민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 민생을 이야기하라고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본인들은 웬일인지 지난 2년 동안 경제 민생에 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해. 특히 보수 신문들은 감추고 싶은 숫자는 계속 감춰. 그리고 정부가 자랑하고 선전하고 싶은 숫자만 막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해. 그러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생이 어그러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짚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제 누리고 네. 있는 언론의 자유는 보수 기득권 특권 언론의 자유만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우리 저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 몇천 명이 말할 자유를 빼앗겼다. 그러면은 그 기자들을 대변하는 몇천만 명의 국민들의 말할 자유가 빼앗기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이제 학술용어는 난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네. 비결정, 의제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그럼. 기득권 언론들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만 언론에 내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서민들이라든가 사회적 네. 약자들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조차도 못 받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 이슈가 언론에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이슈. 농민 이슈 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은 아예 의제조차도 못하고 입틀막이 습관화된 국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한 두세 번만 가버리면 이거는 다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 인수위 시절에 요맘때였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인데 인수위 시절에 마지막으로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110대 국정과제를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생각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이라고 해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쳐버리죠. 미쳐버려요. 쭉 가면 있잖아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미쳐버립니다. 하나도 한 게 없네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진짜 기함을 합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별거 다 있어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은 2개나 들어가 있네. 야. 저도 뭐 과거에 인수위에 대해 참여도 해보고 이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 국정과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 추상명사의 나열입니다. 보통 국정 목표는 한 4개 정도 잡습니다. 뭐 그렇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뭐 따뜻한 복지, 뭐 예. 이렇게 그걸 국정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국정 과제는 구체적으로 개별 정책을 보통 해요. 뭐 일자리 100만 개. 라든가 또는 뭐 기본 국민소득 뭐 4만 불 뭐 이렇게 잡는데 그렇지. 국정 과제를 추상 명사로 잡는 정권은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네. 최악의 수준이야의 정권으로서 출발 자체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추상 명사도 지금 구체적인 현실과 대비해 보면 너무나 아득히 먼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 성장에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한 게 뭐야 도대체? 20대 약속 중에 한 게 뭐야 이분이?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그렇죠? 네.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들 팔 비틀어서 뭐 금리 인하 시키고 이런 게 디지털 혁신인가? 그러니까 이 정보 무슨 정보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네. 보수 정권도 아니고 진보 정권도 아니기 때문에 네. 좋은 추상 명사의 나열만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뭐 오늘 2주년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지금처럼 지지율을 다 까먹기 전에 좀 그래도 지지층이 있을 때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뭐 그랬죠. 통과되고 뭐 이런 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정부가 뭘 했습니까? 야당을 향해서 전체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야당을 규정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뭐였습니까? 홍범도 장군 동상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뭐 정부를 정상화하고 국가관을 정상화하는 문제라고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 정부의 어떤 그걸로 보면 굉장히 그
소중한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이슈에 허비해버렸던, 말전쟁에 허비해버렸던 이 상황들이 지금 결국엔 이 지지율 20%까지 끌어내린 거죠. 이게 이런 추상적인 말씀하신 대로 추상 명사에 나열만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했어요. 이게 아무런 일도. 이 정부가 보수라고 하면서 네. 한국 사회의 보수가 가지는 반북 정서 있지 않습니까? 반진보 정서 요것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장주의라는 것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보이고요. 원래 이제 보수가 집권하면은 요즘 이제 근래 보수도 혁신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혁신성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혁신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IT라든가 글로벌한 금융자본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미국과 반도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안보에다가 경제를 종속시켜버려요. 그럼 이거 뭐야? 그렇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보수나 시장주의자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상주의도 뭐 안 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중상주의도 안 해. 네,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네. 때는 사정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보유하는 거. 네. 그다음에 반북 정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거. 그렇죠. 두 가지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트럼프처럼 중상주의하고 보호무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렇죠, 네. 리쇼링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 뭐 잘 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안 해. 이게 옛날에 전통적인 보수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지지층이라도 올고지 그냥 다 가져가지. 네, 네. 리쇼링 이야기 잘. 문재인 네. 정부 때 리쇼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그 진보 블록 일부에서 반대해서 시작도 못했었는데 네.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다시 아니, 한번 바이든 해봅니다. 다 보수 가져- 정부면은. 바이든이 다 가져가서 리쇼링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트럼프도 그거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도 안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진짜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하는 겁니까? 예. 한 1년 한 반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죠? 그 기자회견을 하면 이번에는 좀 다를까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뭐 조금의 희망이 있겠죠. 조금의 희망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달라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것도 불과 한두 시간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60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60분. 1시간. 네, 네. 60분 한다고 들었고 뭐 저기 현직 기자 계시니까 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 자체가 대통령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까칠한 기자들. 슬리퍼 신고 와서 대통령실에 함부로 질문할 수 있는 기자들이 네. 많이 없어진 거죠. 아니 슬리퍼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이기주 기자가 그거 좀 억울해 하는데 다 슬리퍼 다 신어요. 슬리퍼 다 신죠. 다 슬리퍼 신어. 다 신습니다. 출입처에서는 다 일하는데 네, 뭐. 네, 네. 출입처에서는 다 슬리퍼 신어. 네네. 저희는 예전에 슬리퍼를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지 맞아요.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두 연설 같은 경우는 녹화로 영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저 기자회견을 할 때 진짜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A를 질문을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B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자들이 원래 질문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질문 차례가 돌아오면 자기 질문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A를 하고 A를 물어봤는데 B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기자가 A에 관해서 재차 다시 한번 물어보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후속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큰 대통령이 어쨌든 진전은 있는 거죠. 기자회견 안 하다가 나온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늘 한국 기자 무능론으로 빠져요. 왜냐면 네. 한국 기자들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하냐. 근데 아시지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의 형식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대련이야. 약속 대련.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야 저렇게밖에 못 물어봐? 저 대답을 저렇게 하는데 다음 질문 못해 하는데 그 형식을 깨면 그 자체로 말하자면 그 기자회견에서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자를 그만두거나 이런 기자들도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쫓겨나거나 네. 그래 통제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나마도 안 하다가 그거라도 한다. 지금 그렇지. 이 단계지.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본질적인 뭔가에 대한 방어나 혹은 답변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 형식에 대한 합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이 기자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다만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질문 할 수 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던 것도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높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뭐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되는 거? 뭐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앞으로 남은 3년이 있기 때문에 국정 목표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밝혀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절대적인 상수가 뭡니까? 5년 내내 야대 여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포함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이제 유심히 볼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기자단에서 정하잖아요. 그렇죠. 기자단에서 누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 느낌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언론사를 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그거는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초반 2개는 외신 주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죠. 사실. 어떤 룰 같은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지상파 룰이 있는데 그게 보통 보면은 기자회견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출입 기자단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내서 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 조중동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조선 한겨레가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뭐 데일리안 있지 않습니까? 조선 이런 쪽에 중심으로 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을 짤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겠죠. 뭐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뭐 언론사가 나오는 간사 언론이 질문을 하나 하고 그렇죠. 중요하네. 중요한 예. 간사 언론이 하고 외신을 줍니다. 대통령 기자인 같은 경우 그렇죠. 외신을 주고 지상파 중에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KMS 중에 하나 내지 2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문 출입 기자단 중에 한 뭐 4-5개 정도 배정이 되고 이것도 제 기억에 뽑기도 하고 뭐 배정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뽑기가 아니라 칸막이 정해놓고 칸막이 내에서 대통령실에서 지정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한겨레라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밝혀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기자회견 순서가 어떻게 짜여진 어떻게 것인지 정해졌는지. 그걸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 5년 전하고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들러리를 쓰면 또 말하자면 한국 기자 무능론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들도 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게 외신 기자들은 자기 나라 이익과 자기 나라 생각 먼저 하는 거거든.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미국 가면 우리나라 생각 먼저 하지. 대통령실에서도 네. 그래서 주는 겁니다. 사실 네. 민감한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기 나라와 관계되는 거 그런 거를 질문을 많이 하거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안, 국내 현안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야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굉장히 좀 딱딱하다.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을지는 참 아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걱정이 되네. 국정과제 네. 읽어주셨는데 도어 스태핑 했었잖아요. 그랬죠.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그렇죠. 이 형식대로 하되 앞으로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고 언론과의 스킨십 강화하겠다고 하면 도어 스태핑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2회라도 하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형식 없이 시간은 짧지만 어쨌든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형식 이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대통령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나와줘요. 자기가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거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나와줘야.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왜 기자실 몇 층에 설치하고 해서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춘추관도 너무 멀다고 그래갖고.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대통령이 나와줘야 언론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말뿐은 아니구나.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나 여권 그리고 일부 친여 매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기자회견 했으니까 이미지가 쇄신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항상 상투적인 말, 이건 너무 상투적이라서 이제 지겹기는 한데. 이 정부의 스타일이 보면요. 종합적 계획이 없잖아요. 영수회담도 4.19 뭐 묘지 갔다 오면서 즉흥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단발적으로 위기니까 한번 하자.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한번 간보자.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대통령 이야기하는 스킨십이라는 것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하고 김치찌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취향이 바뀌어서 족발도 좋아하신다니까 뭐 족발에 소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저는 얼버무리고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에 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큰 변화가 없다? 큰 반등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반등을 하냐 안 하냐 이거는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5년 내내 여소야대인 대통령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인 동력이 뭐냐면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 변곡적인 판단을 하는 게 늘 갤럽
여론조사 당일이거나 그 전이거나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낮은 상황에서 야, 뭔가를 해갖고 이례적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뭘 해서 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보자. 좀 이런 발상들이 자꾸 보태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당장에 이번 주에 반등. 그렇죠. 뭐 옛날에 올드보이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뭐 이런 판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그 지금 오늘 아침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보수가 결집이 되지 않아서 선거가 졌다.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금 맡았는데 이게 뭐 어떤 형태라고 보든라고 하면 당 정의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이 전혀 바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조차도 근본적으로 바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례적인 이벤트만으로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또 생각하는 보수 결집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 보수가 어디 보수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총선 때 보면 이런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야당 총재했던 시절이 평민당이었잖아요. 네네. 평민당 때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의 그 평민당의 의석수 뭐 이렇게 다 합해 보면 전부 전국적으로 합했을 때도 많았을 때 70석 70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죠. 네. 그리고 자민련이 한 2, 30석 해가지고 100개 120석 뭐 최대치 그렇죠. 비례까지 해서 그 정도였죠.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의 기류를 이렇게 보면 영남, 부산까지 포함한 영남권과 대구, 경북 다 포함하고 65석입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공고하고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충청북도까지도 이번 총선을 보면 네네. 그렇죠. 충청남도는 그 한 몇십 년 전부터 좀 그 진보적인 색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수도권 2,500만 중에서 상당수가 과반수 이상의 지금 리버럴 정권의 지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 쪼그라드는 거를 그 사람들만 결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이제 우리 사회 계층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충청으로 확산된 측면, 수도권이 준수도권이 됐잖아요. 충청이. 네,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거기에조차도 이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게 보수적 기조하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단발마적 이벤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이벤트 기획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코바나 콘텐츠가 아직 개입하고 있는지 몰라. 뭐 알 수 없죠. 그래 이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처럼만 해도 좌우 논란, 진보 보수 논란 이렇게 하면 35%씩 꾸준히 나옵니다. 제대로 보수만 해도. 그런데 이 정권은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사실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렇죠. 유능한가 무능한가라는 기본적인 정권에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의 문제에 딱 봉착했기 때문에 보수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회주의적 이익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보십시오. 정통 보수로 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집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뭡니까? 보수를 배신하고 뭘로 왔지? 아닌 거야.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한 방에 다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적이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0월 26일 날 태블릿 PC 딱 발표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도 25에서 28%까지 그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딱 터지고 난 뒤에 5% 6%로 빠져버려요. 무너질 것 같으면 다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의 이 여권 성향, 지금의 여권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25에서 25%까지 있었어요. 예. 그때도 25에서 28%까지 그때도 나왔어요. 촛불 집회가 막 100만 모이고 그랬어요. 그럴 때도 그 정도 나왔어요, 초반에. 근데 이게 그러면서 태블릿하고 탄핵 이야기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이제 태블릿 PC 나오고 촛불 집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여권 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10%대 미만으로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갑니다. 아.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역대 정권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뭐 탄핵도 시켜봤던 경험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35%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5에서 40 사이를 횡보하는 시간이 꽤 아니, 길었거든요. 어떤 거는 30도 무너졌었어요. 네, 무너지기도 네. 하고. 근데 어쨌든 최대치를 잡아도 35에서 40 사이 횡보였는데 뭐 최근 조사 보면 2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30%에 이제 턱걸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이 숫자 자체가.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높은 것들도 꽤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응답률의 차이기도 하고요. 네. 야당 보고 잘하지 못했는데 너네가 선거 이겼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야당은 원래 견제하고 심판하는 게 야당입니다. 야당이 지평권이 없는데 뭐 어떻게 잘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비판의 여지도 있죠. 네. 좀 더 시원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표와 여론조사 지지율을 해석하는 차이의 문제 같아요. 저처럼 강함이 오히려 이 중도층을 끌어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부드러움이 중도층을 끌어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거는 강함이 중도층을 끌어다니는 거죠.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이기는 쪽에 대세론 수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민주당이 몰아붙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소리에서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해석 말씀하신 대로 해석의 문제인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잘 얘기는 안 되지만 또 여전히 그러니까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대승을 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워낙 네. 접전이 많았고 보면 이제 51대 45 정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과는 192대 108이 났지만 사실 그 내용의 안에 성분비로 놓고 보면 제도 때문에 대승을 거둔 측면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51대 45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과 조국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한 50% 가까이 나옵니다. 네, 그 정도 숫자가 나오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조금 이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지는 조사도 있는데 조국신당까지 정치적 파해가 확장되었다라는 측면 그게 뭐 중도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면 민주당이 그 이후에 한 50, 총선, 그러니까 투표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51대 45 정도의 구도로 야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왜 이게 좀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야권에 유리해요. 유리하죠. 네. 쌍특검의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 데다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그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뭐 그거는 뭐 받은 게 맞으니까 디올백은 받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이 계속 시간을 끌다가 부랴부랴 뭔가를 한단 말이지. 근데 부랴부랴 뭔가를 하는 그 뒷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살짝 이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이런 것들도 철저히 같이 수사하겠다. 네네. 그래서 자기 임기 내에 끝내겠다. 네네. 이게 지금 9월이에요, 임기가. 네네. 9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8월 달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본인들 검찰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검찰이 중립적이다라는 거를 이제야 조금 좀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원석이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권에는 둘 다에게 어떤 도전, 실현 또는 어떤 과제, 법적 과제 이런 것들을 또 던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방위적인 사정 국면으로 정치권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럴 게 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 법률수석실, 민정수석실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원석 총장이 자의적으로 이런 국면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대통령실과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교감이 이 있겠죠. 교감이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들
김건희 명품백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양념처럼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한 10배, 100배에 대한 사정 국면 저는 그게 야당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일 수다라고 봅니다. 특히 여당에게도 강한 압박이 이제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108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네.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108석이라는 게 8석만 배신하면은 여러 가지 거부권도 무력화되고 극단적으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권을 좀 더 압박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총선 끝나자마자 조경태, 안철수 다양한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싹 숙여버렸어요. 그렇죠. 안철수 지금 뒤에서 간 보면서 숨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지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저는 뭔가 지금 벌써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법률수석실 이야기 나오고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사정 국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신호탄이 이미 쏴졌다. 그리고 이제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미 느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사정 정국이 성공하려면 지지율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정권에 대한 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 하는 수사, 이 정권에서 단죄하려고 하는 무엇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국면이냐,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정권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다, 남발되고 있다. 지금 벌써 2년 동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왜 제대로 기소도 못하느냐라는 여론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사정권을 한다? 저는 지지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근데 착각은 할 수 있죠. 내가 그럴 수 있지.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써서 이 국면을 틀어줄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또. 저는 기자님하고 조금은 달라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역대 정권은 칼을 빌려 썼잖아요. 네. 이 칼 자체잖아. 그렇죠. 검찰 정권 자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여론에 관계없이 사정권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 정권이 국정 운영이랑 관계없어요. 사정권을 가지고 야당 탄압하고 사정 국면을 만드는 거 외에는 언론을 틀어막고 노동계 탄압하고 관계없고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본부장 사법 리스크라는 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렇지. 원래 있던 건 그러면은 대통령 끝나면 없어집니까? 또 그대로 있습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은 대통령이 그때 가서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건 잘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사정권, 검찰 권한을 대해서 영구적으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나온 법률수석실, 민정수석실 이야기라고 보고, 그래서 모든 것, 경제 권력, 외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놓더라도 검찰 권력만큼은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때로는 은퇴한 이후에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 빼고 어지간하면 조금만 나오면 다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이 나온 것 같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겠죠.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토사구팽의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로 딱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자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과 정치가 돌아가는 순리로 봤을 때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도 걸어볼 수 있고 그거에 특화돼 있다. 이것도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수사권의 논리로만 보면,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면 여전히 직위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창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의 논리가 하나 있고, 그게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판단에서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국민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도 지지율이 불안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8석만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의회 구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데, 그게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그 까다로운 걸 다룰 실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또 동의가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국회의 몫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 몫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보면은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정권 물려준단 말이야. 근데 노태우가
전두환 백담서 보내버려요. 네. 군사 정권도 결국은 뒤통수 친단 말입니다. 후임자가. 검찰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의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들, 우리는 민생을 잘하고 있으면은 검찰 내부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야. 우리 아유. 그런 평론들, 그런 기사들 지금 이미 나오잖아요. 아유. 이거는 저는 검사들이 어떤 사람? 그렇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내부를 흔들려면 외부에서 때려줘야 돼요. 그 당시에 전두환이 백담세 간 거는 노태우의 결단이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워낙 국민들의 여론을 업어서 압박을 하니까 백담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도 검찰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검찰을 흔들 수 있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거나 특검법을 많이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이 검찰은 정권 말게 되면 늘 주인을 물더라. 이런 식의 사고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뭐 맞아요. 정치적으로 네. 보면 검찰권에 대한 견제 여부도 있고 특검도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늘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은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 빌드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특검을 그렇죠.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는 직접 당사자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특검 정국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이 6월이 지나면 옵니다. 오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어쨌든 계속 굴러갈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특검을 놓고 근데 나는 수사받지 않는데 사정권을 막 휘두른다.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특검 정국이 돼서 또 한국 언론들이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어떤 것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던 정황들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저렇게 지금 입을 닫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 저는 이제 네. 언론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국회가 수사관처럼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여론이라는 이런 것을 겁을 안 내는 대통령이야. 그렇죠. 형사법적으로 내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만 없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가 한 번이라도 닉슨 같은 경우는 거짓말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 그 무슨 탄핵 당하기 전에 거짓말 때문에 사임을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 거짓말해서 그래서 나 사퇴할까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 네. 하지만 국민적 망신을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떤 조건도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지지율 15% 이렇게 되는데 누가 공무원들이 말을 듣겠어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최상병 특검 네. 같은 경우에는 공직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국기문란이라든가 국정농단에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론이 압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투항을 하는 거죠. 제보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언론도 수사하듯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국정조사를 놓치고 있어요. 특검은 실현되지 않으면은 정치적 행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정조사는 실현되지 않더라도 네.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국회의원들이 추궁을 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과 더불어 저는 국정조사도 바로 시작해야 된다. 또 국정조사는 거부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법률적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청문회에서만 위정해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조사라든가 일반 국회 상임위에서도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위정해제라든가 자료제출 거부했을 때 법률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불러낸다. 국방부 공무원들을 불러낸다. 해안부 공무원들을 불러낸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서 내부 제보자라든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본색 심층토론이었고요. 잠시 광고 보시고 김종대 전 의원과 최상병 특검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김종대의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본색 2부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원석 전이 아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신속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또 이제 대북 송금 의혹도 빨리 맞춰라 내 임기 전에. 네. 이거는 아까도 지금 저 기자들이랑 이야기하고 박진영 원장이랑 이야기했지만 뭔가 검사들이 예.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그 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갑자기 바빠졌죠. 여태까지 갑자기. 손 놓고 있다가. 예. 예, 공수처도 바빠지고 예. 검찰총장도 바빠지고 왜들 이럴까? 이 배경이 뭘까? 이거 참 여러 가지 관점이 막 혼란스럽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는 그 지금 검사 3명이 파견됐는데 예. 이 수사팀이 꾸려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 이런 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은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일종의 물타기 수사냐 아니면 진짜 수사냐 요 대목에서 야권도 시각이 혼란스러운 그렇죠. 거 아닙니까?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꾸렸다면은 일단은 꾸린 차면 뭐 칼을 뼈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 디올백 수수 의혹을 할 때 주가 조작 부분도 조사가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뭐라도 베기는 베야 돼.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 예. 안 그러면은 이걸 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일견 진척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백신 맞으면 며칠 아프다고. 그렇죠. 일 나가기 힘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아픔을 주는 거 아니냐. 결국에 가선 궁극적으로 특검 방어용 수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일견 수사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궁극적인 하나의 그 목표, 하나의 어떤 그 종착역은 결국 특검에 대해서 예. 방어하기 위한 검찰의 약간의 분발? 특검을 막기 위해서. 예. 이런 쪽이 아니겠냐. 이런 어떤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요.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총선 이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진즉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럼요.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이었고 예.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한참 전의 사건이고 예. 검찰이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것도 몇 년 동안 홀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 시점이 너무 이상하고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그 이전에 존재해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가 거의 끝나서 재판으로 넘긴 것들도 있고 수사가 아직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것과 뭔가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뭐 이렇게 성동격서처럼 네. 이거 탁 틔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일주나 한 달 안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띄워. 재판이 있건 뭐가 있건. 근데 검찰은 그 일정은 굉장히 잘 알잖아요. 네. 그럼 검찰 수뇌부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알리바이 그리고 스케줄을 혹시 정치권이나 대통령과 교감하고 있으면서 이거 짠 거 아니냐. 저는 어젯밤부터 자꾸 시점에 관해서 이게 꽂히는 거야. 왜 예. 지금이지? 그러니까 이런 예. 모든 방향타는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예.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받을까? 김건희 여사 건, 최상병 건 무조건 나오기는 받을까? 나오겠지. 근데 그냥 이상하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 자 이걸 보시죠. 예. 지금은 특검으로 몰아치는 데 대해 이 정권은 수세 국면이고 수성전입니다, 지금. 예, 성문 국회 거러장보고 지금 사수 수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공격은 시간이 끌면 공격자가 이제 지친다고 시간 끌기 어떤 용 메시지가 나갈 거다.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최상병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그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지. 하고 있는데 왜 특검 얘기냐 이거예요. 그게 하고 지금 있는데. 그게 지금 여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면 검찰 공수처 한 걸 다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특검을 내놓든지 말든지 해도 늦지 않은 걸 왜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탈하냐. 이거 굉장히 입법 폭격주자, 입법 독재고 이런 거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대통령. 그렇죠. 그러면은 안 받겠다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받겠다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이 사법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이거 지켜보자. 1위로 이제 방향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심판의 거센 공세가 이렇게 있는 이 시점에 야당의 맥을 끊어놓고 시간 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올해는 이런 어떤 공방 소모전을 하다가 그럭저럭 지나가면 공격자가 유리하겠습니까? 성을 지키는 수비자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일종의 방어 우위 전략이라는 이게 뭐 군사학에 나오는 건데 예. 방어 우위 전략으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가 나온다. 그렇죠. 조국 대표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예. 이런 징검다리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시간 끌기 전략에 다 맞춘 포석이 아니냐. 그런 거 그런 같아요. 면에서 일견 예. 이 특검에 대한 압박이 그 검찰총장의 어떤 신속 수사 지시나 공수처의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데도 다 기여를 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특검은 점점 멀어지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판이 짜여지는 전체적인 양상은 수성전이다, 시간 끌기다, 진지전의 양상이죠 이게. 진지전의 양상으로 가면서 어떤 교착 상태를 노리는 거거든요. 야, 이 답답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런 굉장히 답답한 정국이. 아니 이 디올백 수사 문제는 예. 수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소하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자기가 진짜 소신 있고 양심 있는 검사들이라면 또 오늘 조정은 의원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대로 정말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명예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명예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기소를 해야죠. 그게 정의로운 검사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자체는 너무 그렇죠. 우리가 뭔가 판이 결정된다고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예. 이 자체는 시간 끌기인데 이왕 수사를 했으면 그러면 기소하느냐. 여기에 명예가 걸린 거죠. 이거. 그렇죠. 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원석을 비롯한 검찰의 수뇌부가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아니 뭐 과거부터 등을 돌렸다.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뭐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작년이죠. 네. 이때 대통령실에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또 이분이 호남 출신이에요. 보성 출신이에요. 예, 보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이 정부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보니까 존재감이 없더라고. 어디로 사라지고 안 보였어 한동안. 그렇죠. 이거 오랜만에 나온 거 이거 언론에. 한동훈 법무장관 있을 때는 안 보였죠. 안 보였어요. 아예. 둘이 동기인데. 예. 안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조금 이분이 이번 정부하고 이렇게 어떤 극단적 사법기술자들에 의한 어떤 국정농단에 참여한 인물 같진 않아, 이원석이. 그러나 그 대신 뭔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끌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권을 이렇게 하는 어떤 걸 하는 거지. 이 사람 뭐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뭐 망나니 같은 짓 한 적은 없다고. 그러나 일을 안 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런다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검찰 개혁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할 거는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면 검찰은 거의 해체 수준일 것이다. 이런 어떤 검찰 내부의 어떤 위기 이거를 반영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는 힘들거든. 이게 방어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런 그 위협이 있고 압력이 있으니까 네.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어떤 방어 우위 전략이고 이러다가 야권의 사법 리스크의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공세로 바뀌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공격 우위 전략으로 바뀌는 거지. 지금은 공격할 때는. 야, 우리 김건희도 수사했어? 이렇게 말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질 끌다가. 수사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존재감을 보이자. 그러나 모든 어떤 마지막은 기소입니다. 이게 검사는요. 예. 수사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소장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공소장이 자기 존재의 그렇죠.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정의로운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지금 혼란스러운 감각들은 내일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기자회견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그렇고 주가 조작도 그렇고 디올백은 이미 수술을 해버렸으니까요. 네. 그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검찰이 아니라도 공수처나 또는 언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진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외압에 참여했던 네. 뭐 유재은이랄지 신범철 예. 또 뭐 많죠. 뭔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 지금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완전히 허수아비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예. 육군 대령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중령 대령. 대령 예. 이 부자가 의혹의 핵심인데 예. 박정원 대령 입건이라든가 이 공소에도 깊이 관여된 인물로 보이고. 그 육사 나왔는데 사법고시 출신이다. 예. 예. 그래서 이건 뭐 육사와 검사의 합작품인데,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에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약직으로 개방직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이 사람 민간인이고. 예. 또 진보 성향이에요. 그때 민주당에서 많이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해 6월에 임기가 끝나서 자연인 신분으로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이제 지금 상황과는 다른 그렇죠. 신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고. 예. 가장 제가 보기에 터질 만한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대응 기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직은 해병대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 일촉즉발이에요.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4일 날 예. 들어가서 열 몇 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가 5일 날 다시 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 그랬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러겠다고 했다. 지금은 취소한 상태거든요. 사정이 안 좋아서 몸이 피곤해서. 여하튼 또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공수처는. 네. 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김계환 사령관이 예. 변호사도 없이 공수처에 들어가 가지고 변호사도 몰라야 될 일종의 공수처하고의 질의응답 내용이 뭐였겠느냐. 그다음에 일부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외압 부분이에요. 예. 경로설. 예.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수처에서 김계환의 입을 열기 위한 모종의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예. 어떤 순간에는 박정훈 대령과의 대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질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예. 통해서 김계환을 압박하려는 이런 전술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이 임성근인데 예.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금 거의 부사령관으로 오는 분위기예요.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보직 인사를 예.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령관, 부사령관이 다 피의자가 지휘하는 군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예비역 해병 전후에도 거의 뒤로 낮아빠질 얘기거든. 그렇죠. 예. 이제 해병대는 완전히 맛이 가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해병대 장군들은 이거 진실을 다 알아요. 당시 최상병 사건 이첩할 때 장군단 회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 장군들이 호텔에서 술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장군단 회의도 하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문공보실장 원스타가 이미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김계환 사령관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해병대가 제가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현재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미 자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자기한테 올 걸로 예상하고. 아, 그렇군요. 그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서로 통제가 안 돼요. 서로. 사령관이 저렇게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사령관만 지금 저 직위 해지를 하고 대기 발령을 내리면은 투스타가 사령관 대행을 누군가가 하겠지. 하겠죠. 그래서 쓰리스타는 지금 수사 대기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휘 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종섭 지키기처럼 김계한을 지키고 있는 거네요. 이거 총대를 맨 게 현재 신원식 국방장관이에요. 아. 계속 기자들한테 사령관 임기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사성장군 진급 가능성까지 지금 저 언론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계한 달래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저기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직급 대상자는 김계한 사령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언론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저 김종대 의원님이 워낙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술술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기자라면 대통령 경로설의 해병대 사령관 묵비권 행사 이거는 어마어마한 헤드라인이거든요. 이거 팩트 자체가 이거 팩트잖아요. 아니 언론에는 부인했다고 기사가 부인했다가 나와 있죠. 제가 아는 진실과 달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 부인했다는 것과 달리 만약에 지금 저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다면 이거는 엄청난 기사거든.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했다는 건 사실상 지금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200쪽에 달하는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그 해병대 어떤 그 장군이라든가 박정훈 대령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방부의 여러 어떤 그 저기 진술이라든가 이거를 들이댈 거란 말이야. 아니면 대질 신문이라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묵비권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왜 그러냐? 여기서 어떤 진술이라도 나와 버리잖아요. 만약에 뒤집히면은 해병대 사령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위증을 한 위증 모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령관은 모해 위증죄. 사령관은 이미 군사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대통령 외압 없었다. 경로 들어본 적 없다. 자기가 지시해서 박정훈 대령 이첩보류를 중지하라고 했다. 이거 다 위증이 되는 거죠. 지시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고 그걸 전달한 게 유재훈 신범철이고 이렇게 되고 자기는 전달만 했을 뿐인 거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 윗선을 가리려고 자기가 지시했다 그러는데 이거 위증이 돼버리죠. 그다음에 대통령 경로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위증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직 사령관이기 때문에 구속은 못 시키겠지만 그 군 검찰 공수처가 국방부 장관 찾아가서 구속영장 제시하면서 장관의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 군사 체계상. 그러면서 구속시키겠다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계한 사령관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어. 그러면 지금 사는 방법은 뭐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나서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차마 현직 사령관으로 그러면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묵비권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해병대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군대라는 게 아찔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이 국가 기동군이 그다음에 유사시에 적진에 침투하는 상륙부대가 지금 이런 실병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게 아찔한 얘기지 이게. 그러네요. 현행 작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촉즉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잖아요. 그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공수처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뭐냐 그거 보고서 특검 하지. 그리고 저기 지금 받으면 공수처 수사하고 있는 건 중지되고 다 특검으로 가는데 그럼 준비하는데 뭔 진상규명이냐. 이게 여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그 말도 못해.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멋모르고 지금 진실을 떠드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맞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요 공수처가 마지막 힘을 내는 부분은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가더라도. 예.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예. 이 기자회견 그리고 그 전후에 벌어질 그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의 작업들 이거 정말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후에 공수처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 좀 보시되 나는 해병대는 이미 가루가 됐다. 지금 정상적인 그 기능이 작동 못한다. 완전히 가루가 됐다. 물론 예하부대, 대대, 소대, 중대에서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경계하고 우리 해병대는 훌륭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지휘 체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보수가 이럴 일이냐고. 보수는 본인들 자랑이 국가 안보잖아. 국군 통수권자가 예. 대통령의 임무가 국가 안보에 있어 만전을 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법과 령이 서하는 군대를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인데 그렇죠. 그걸 파괴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병 전후회장, 중앙회장이 이상훈 회장이 4월에 교체하라고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사령관 사단장 다. 저 임성근까지. 근데 그게 지금 현역들한테 그런 게 안 들렸겠어요? 다 알지. 다 알죠. 그럼 얼마나 그 사령관을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신뢰하지 못한 사령관 밑에서 갑자기 유사시에 어떤 해병대인데 게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터지면 어떤 유사시에 뭐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해병대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을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시켜 놓고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게 그러면서 당근 뭐 줄게 포스타 줄게 조금 기다려봐. 포스타 부사령관 그다음에 사단장까지 아까 생각해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까지 이게 지금 진짜 보수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수가 딱 그렇게까지 하고 네. 이제 그러면은 저 해병 전후에는 진짜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일부 젊은 예비역들 중심으로 네. 별도 단체를 만들어 저렇게 싸우고 있지만 이건 전후에도 이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병대가 이렇게 분열된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거긴 단결이 잘 되는. 그렇죠. 무조건 단결했잖아요. 예. 이렇게 분열됐다는 얘기는 난 처음 듣는데. 대통령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년에 대단하죠. 기자회견은 네. 아예 두고 보세요. 전부 시간 끌기에 맞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나는 특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지금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하고 있고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었고 이런 거 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겠네. 그런데 그게 시간 끌기 전략인데 공교롭게도 네. 그걸 듣는 그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린가 아니면 뭐 수사 잘 받으란 얘기인가 이제 그러면서 굴러갈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죠. 맞죠. 공수처가 해야 하는 건 맞고. 네. 그러니까 의외에 또 다른 소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정권은 딜레마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렇죠.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특검은 안 받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해서 뭔가 지시를 밝혀내면 그걸로 또 끝인 거죠, 뭐. 그걸로도.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실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공수처가 해병대 국방부는 잘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 종범이지 주범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냐 대통령실이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중에 특검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홍보를. 정치원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